사장. 알란 엠마누엘 칼소는 1905년 5월 2일 태어났다. 바로 전날인 5월 1일 노동절. 그의 어머니는 여성투표권, 48시간제, 유토피아 사회구현 등을 위해 플랜 시가지에서 벌어진 행진에 참여했다. 그녀의 노력은 전혀 헛되지만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진통이 시작되어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아이인 사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다. 분만은 윅스홀트 마을의 농가에서 이웃 노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 노파는 산파로서의 재능은 별로였지만 나이 9살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친구였던 칼 14세에게 직접 절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근방에서는 행색계나 하는 인물이었다. 어쨌거나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별 탈 없이 자라나 어른이 되었고 또 그 이상의 나이에까지 이르렀으니 노파에게 공정하려면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알란 칼손의 아버지는 따뜻하고도 성마른 사람이었다. 자기 가족에겐 따뜻했지만 사회 일반에 대해 특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늘 분노에 차 있었다. 플랜의 부자들 역시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플랜의 중앙광장 한가운데 서서 피임 합법화를 소리 높여 주장해 시크로나 벌금형에 처해진 날부터는 더욱 그랬다. 이후 적어도 그 자신만큼은 이 피임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알란의 어머니가 남편의 침실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막 6살이 된 알란은 자신도 이제 충분히 컸으니 왜 아빠의 침대가 주방 뒤 장작강으로 옮겨졌는지 엄마에게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싸대기를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알란도 기싸대기를 맞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알란은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아버지는 낮에 출근해 그럭저럭 영무원 생활을 계속해 나갔지만 저녁이면 이 모임 저 모임 돌아다니며 사회주의자 동지들과 열띤 정치 토론을 벌였다. 아버지가 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란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적어도 재정적인 면에서만큼은 의무를 다했다. 매주 받는 급료의 대부분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가져다 바쳤다. 적어도 그가 스톡홀름에 올라가는 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날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 이 승객이 누구 앞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것이다. 자신은 조국 수호의 굳은 의지를 국왕께 알려드리기 위해 다른 수천 명의 국민과 함께 왕궁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이다. 그럼 이 주먹에 대해 자신부터 수호해 보시지? 알란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꾸하며 라이트 한 방으로 승객을 쓰러뜨렸다. 당장 해고된 알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열렬한 피임 옹호론자라는 기존의 악명에다 난폭한 인간이란 딱지까지 추가되었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혁명이 일어나기만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아니, 요즘은 모든 게 한없이 꿈을 대는 것이 유행이므로 혁명이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었다. 알란의 아버지는 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었다. 지금 스웨덴 사회주의에는 국제적인 모델이 필요했다. 어딘가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게 필요했다. 그러면 이 나라에도 불이 붙어 식료풀상 구베탑송과 같은 자본주의자 부스러기들이 벌벌 떨게 되리라. 그리하여 알란의 아버지는 짐을 꾸려 차르를 타도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 알란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남편의 봉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창피스러운 화상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렇게 후련할 수 없었다. 가장이 나라를 떠났으니
칼순 부인과 이제 10살이 된 알란이 생기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농가 주변에 자작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팔았다. 알란은 플랜시의 교회 공장이 있는 니트로글리슬린 LTD의 한 자회사의 사안으로 들어갔다. 상트페테크부르크에서 정기적으로 날아드는 편지들을 통해 알란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남편의 사회주의적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곳의 친구들과 지인들에 대해 말할 때 페트로그라드의 기득권 인사들을 언급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가장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카를이었는데 알란이 듣기에는 별로 러시아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성이라는 파베도 마찬가지였다. 알란의 아버지에 따르면 문제의 파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단다. 따라서 제대로 교육받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가정하에서 전제정이 민주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파베는 볼셰비키 10명 중 7은 문맹이라고 경멸적인 어조로 주장하면서 이런 글자도 모르는 떼고리들에게 권력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알란의 아버지는 윅스홀트 마을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며 볼셰비키들을 변호했다. 너희는 러시아 글자가 얼마나 개상하게 생겼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곳 사람들이 읽는 법을 쉽게 익히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볼셰비키들의 행동 방식이란다. 그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세르드 말란드 지방을 가로지르는 네일을 깐 스웨덴 노동자들만큼이나 보드카를 퍼마신단다. 알란의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독주를 퍼마신 인간들이 깐 레일이 똑바로 뻗어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고 스웨덴 철도 중에서 조금이라도 삐딱한 곳이 보일라 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곤 했다. 볼셰비키들은 이들보다도 형편없는 자들이란다. 파베는 사회주의자들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고 죽일 것이며 결국 사회주의는 멸망할 거라고 주장했단다. 따라서 그 지경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선하시고 교양 넘치시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 올바른 비전을 지니고 계신 차르 니콜라이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파베가 무턱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차르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란다. 그에 따르면 이 군주는 정말로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시란다. 단지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인데 이러한 불운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란다. 거듭된 흉작과 날뛰는 볼셰비키들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단다. 그리고 독일 놈들은 그분이 군대를 동원했다고 난리치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을 뿐이란다. 또 사라예보에서 대공과 대공비를 살해하라고 시킨 사람은 차르가 아니지 않는가. 파베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며 알란의 아버지를 어느 정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알란의 아버지는 이 불우한 차르에게 어떤 친밀감 내지 동지의식 같은 걸 느끼는 듯 했다. 러시아의 차르에게나 플랜의 한 정직한 평민에게나 조만간 운은 바뀌게 되리라. 아버지는 한 번도 러시아에서 돈을 보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난 뒤 알란과 그의 어머니는 부활절 달걀 하나가 든 소포를 받았다. 아버지의 말로는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토론하고 카드를 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장식 달걀들이나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그 러시아 친구에게서 도박을 하여 따낸 물건이란다. 알란의 아버지는 이 달걀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보내주었으나 당사자는 성을 발칵 내며 이 연병할 멍청이가 차라리 진짜 달걀이라도 하나 보내주었으면 배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달걀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어쩌면 16부장 구스타브손이 이것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그는 항상 뭔가 특별한 것으로 폼잡기를 좋아했는데 이 달걀이야말로 조금 특별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식욕부장 구스타브손이 이틀간 고심한 뒤 파베의 달걀값으로 18크로나를 제의하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현금은 아니었고 그의 가게에 진 외상빛을 탕감한다는 조건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어디인가. 그 후 알란의 어머니는 달걀 소포들이 더 날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차르의 장군들이 군주를 저버려 차르는 퇴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만 받았다. 이 편지에서 알란의 아버지는 장식 달걀을 만든다는 그의 친구가 스위스로 잽싸게 도망쳐 버렸다며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자신은 러시아에 남아 어쩌다 이번에 권력을 잡은 레닌이라는 웃기는 작자와 맞서 싸우겠노라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그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가 스웨덴 딸기를 재배할 목적으로 러시아 땅 12제곱미터를 구입한 바로 그날 이 레닌이라는 자가 모든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땅떼기를 사는데 사루블밖에 들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난 절대로 내 딸기밭을 앉아서 빼앗기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알란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끝맺었다. 이젠 전쟁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이 한창이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전 세계는 전화에 휩싸여 있었다. 이 전쟁은 알란이 니트로글리슬린사의 사안으로 취직한 직후 발발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상자들에 담으면서 다른 직공들이 시국에 대해 주고받는 논평들을 듣곤 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고 또 어른들은 어떻게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다.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그러고 나서 독일 사람들은 어느 오후 룩셈부르크를 접수한 뒤 프랑스에 선전포고했다. 그러자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했고 이에 독일은 대벨기에 선전포고로 응수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세르비아는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다. 일본과 미국은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바그다드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또 그리스는 불가리아와 아랍은 터키와 치고받고 싸웠다. 이젠 전쟁이다. 라고 알란의 아버지는 선언했다. 그리고 얼마 뒤 레닌의 부하들은 차르와 그의 가족 전체를 학살했다. 이를 통해 알란은 차르의 불운에는 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몇 주 뒤 페트로그라드 주재 스웨덴 영사관에서 알란의 아버지가 사망했음을 알리는 전보를 윅스홀트에 보내왔다. 알란의 아버지는 10 내지 15제곱미터 남짓한 소유지에 울타리를 두른 다음 그것을 독립공화국으로 선포했단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땅떼기에다가 진짜 러시아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울타리를 허물려고 침입한 2명의 정부군 병사와 싸움을 벌이다 죽은 모양이었다. 두 병사는 그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마에 총알을 박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고 한다. 에이그 야상아, 좀 더 멍청한 방식으로 죽을 순 없었던 거야? 알란의 어머니는 영사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한탄했다. 그녀는 남편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톱질도 예전 같지 않아 은근히 기대를 품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탁신목으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한번 내쉬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애도를 마쳤다. 그리고 알란에게는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라고 다소 철학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런 다음 알란의 머리칼을 다정하게 헝클어뜨려 주고는 다시 나무를 하러 나갔다. 알란은 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는 개켜를 하고 있으며 전쟁은 끝났다는 것만은 이해했다. 알란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덧 13살이 되어 니트로그리셀린,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암모니아, 톱밥, 트리니트롤루액,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성분을 혼합해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것도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선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하러 다녔다. 2년 뒤 알란의 어머니는 기침을 멈췄다. 그리고 하늘나라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 그의 어머니가 비팔크누라를 갖지 않고 제멋대로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화가 단단히 난 식료품상 양반이 달려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알란은 이 구스타브손을 필요 이상으로 살찌워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식료부장님, 그 문제는 우리 어머니하고 상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삽이라도 한 자루 빌려드려요? 식료부상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구스타브손의 체격은 왜소한 편이었다. 반면 15살 소녀는 뼈대 굵은 장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만일 그 미치광이 아비의 성격을 반이라도 물려받았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구스타브손은 돈을 세며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알란은 어머니가 대체 무슨 수를 써서 수백 크로나나 되는 돈을 저축해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거나 어머니는 돈을 남겨 놓았고 그 돈은 장례를 치르고도 칼손 다이너마이트사를 창립하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알란의 나이는 15에 불과했지만 이미 니트로글리셀린사에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터였다. 그는 농가 뒤편의 자갈 제치장에서 다양한 폭발물들로 온갖 종류의 실험에 열중했다. 그 폭파 실험 중 한 번은 너무 강력해서 2k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사람의 암소가 유산을 해버렸다. 하지만 알란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문제의 이웃은 식료부산 구스타브손과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칼손의 약간 맛이 간 아들을 꽤나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니트로글리셀린사에서 사안으로 일한 뒤로 알란은 스웨덴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최근 소식들을 알기 위해 매주 자전거를 타고 플랜의 시립도서관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토론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만나곤 했는데 이들은 모두 알란을 이런저런 정치운동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알란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만 알고 싶었지만 거기에 끼어든다거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어린 시절은 꽤나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 그는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9살 때 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소년을 달리 규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기억 속의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짧았던 삶 동안 여러 번 정치적 관점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자익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차르 니콜라이 2세를 숭배했으며 마지막에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부동산 분쟁을 벌이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모두에게 역소를 퍼부었다. 국왕부터 시작해 스웨덴 사회주의의 아버지인 얄마르 블란틴과 식료부장 구스타브손을 거쳐 볼셰피기에 이르기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해가며 이 세상 모두를 저주했다. 그 누구보다 알란의 아버지를 저주했다. 알란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학교는 3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쓰기와 읽기와 세마기를 배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정치의식이 투철한 니트로글린셀린사의 동료들은 그에게 세상사에 대한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알란의 인생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알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다. 그 메시지가 손운의
소년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정착한 뒤에는 영혼이 남았다.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 중 하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적어도 타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웩스홀트의 거실에 날아들었을 때도 알라는 가족의 전통에 따라 묵묵히 숲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을 뿐이다. 물론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말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숨을 거두었을 때 알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간을 집 앞에서 있는 연구차까지 나르는 광경을 주방 창문으로 지켜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안녕 엄마. 그러고는 삶의 한 페이지를 넘겨버렸다.